이게 지금 한반도식 통일 현재 진행형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참여정부 2년에 대한 평가가 있고, 거기에 국민의 정부에 대한 평가까지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평가에서 이제 선생님이 중요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데, 이제 평가의 핵심 내용은 김대중 정부는 6.15 공동선언과 같은 중요한 업적을 남겼지만 지나치게 냉전 해소의 중심에 두다 보니까 남북연합 진전은 좀 잘 못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는 남북연합에 대한 진전은 조금 임기 후반기이지만 진전을 했지만 사실은 국내 개혁운동과 이 분단체제 속성에 대한 통찰이 좀 부족해서 사실은 개혁도 좌초되고 남북연합 추진도 사실은 그래서 벽에 부딪혔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이제 하셨는데, 이제 여기에는 저는 뭐 중요한 두 가지 문제 제기가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지침으로 받아들였었는데, 하나가 민주개혁운동, 국내 개혁운동과 이 통일운동, 이 분단체제 극복운동의 이제 관계 문제고, 또 하나는 뭐랄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진행하는 데서의 그 원칙적 태도, 방향, 이런 것으로서 이제 변혁적 중도주의 문제를 사실 이 두 문제는 뭐 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제기한 걸로 이렇게 이제 저는 그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하나로서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건데, 변혁적 중도주의 논의는 사실은 이 책에서 선생님이 이제 별도로 사장에 보론을 달아서 변혁적 중도주의에 대해서 이제 따로 좀 논의도 하셨고, 그 이후에는 어디가 중도며 어째서 변혁인가라는 이제 책에 한반도식 통일 현재 진행형 이후에 이제 묶은 책에 이제 그 핵심 주제가 되기도 했고, 또 2013년 체제 논의와 관련해서 또 변혁적 중도주의를 매우 강조하신 이제 글들을 쓰셨고, 또 그런 논의를 읽어서 변혁적 중도론이라는 책이 이제 창비해서 출간되기도 했고, 뭐 거기에 이제 저도 글을 하나 좀 보탠 적이 이제 있습니다. 변혁적 중도주의가 사실은 뭐 저희 같이 이제 오랫동안 운동권 그리고 운동의 논쟁에 이제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뭐 조금 당연한 일종의 정언 명령이랄까 뭐 이런 거 비슷하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요즘 그 세대들은 좀 이런 논의가 매우 낯설고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혁적 중도주의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김정명 교수하고 이렇게 대담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어떻게 해서 이 변혁적 중도주의를 문제의식을 갖게 됐는지 이제 그 과정들을 좀 운동권 논쟁하고 연계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 변혁적 중도주의 논의가 현재의 운동에 대해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사실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그 담론이기 때문에 좀 그 지점에 대해서 일단 선생님이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전에 또 이제 회고담을 좀 얘기하면은 이 제4장 분단체제와 참여정부라는 글을 쓰게 된 계기가 그때 열린우리당의 열린정책연구원 이런 게 있었고, 거기서 정치학교라는 걸 운영했는데 이승만 선생님이 제가 소장이었습니다. 교장이었죠. 예. 한번 강의 한번 해달라 그래서 나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제4장의 본론에 해당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 책을 내면서 덧글을 썼는데, 그때 이제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등장한 그때가 처음입니다. 그 전에도 6월 항쟁 이후로 우리 민족 운동이나 민족문화 운동이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됐다 할 때 소위 NLPD 두 급진 노선 이외에 그들이 부르주아 개량주의라고 해서 거들떠보지 않으려는 개혁 노선, 여기까지도 결합하는 삼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변혁적 중도주의론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씨앗이 거기 들어있었다고 보죠.
그러나 어쨌든 이게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제사장의 보론 덧글에서였습니다. 그 본론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거기서 내가 김대중 정부나 참여정부에 대한 이런저런 그 평가도 하고 비판을 했다고 그랬는데, 또 하나 그것이 새로웠던 거는 내가 처음으로 분단 시대의 시대 구분론을 거기서 제기했어요. 그래서 흔들리는 분단 체제라는 책이 98년에 나왔습니다만은 그 책에서는 이제 지금 흔들리고 있다 하는 진단을 했었고, 이 글에서는 가만히 따져보니까 87년 6월 항령으로 남북의 남북 대결을 국가력에 뒷받침하던, 나중에 이제 이승만 선생이 그 표현을 쓰는데, 두 안보 국가 균열이 처음 이루어진 게 남쪽의 민주화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했고, 세계적으로는 동서냉전의 종식이 그 흐름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6.15를 거친 시점이라서 나는 분단 체제가 해체기에 들어섰다라고 표현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조금 실감이 덜 나는. 해체기가 너무 오래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제기한 취지는 어떤 체제가 흔들릴 때 이거보다 나은 어떤 체제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일종의 로드맵 같은 것이 있어야지 이게 해체하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데, 6.15 선언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게 남북 관계의 어떤 획기적인 새로운 로드맵이 생겼다 하는 인식을 했는데요. 뭐 지금 보면은 좀 너무 성급한 낙관론이 아니냐 하는 비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제 그 본론은 그렇고, 변혁적 중도주의는 이제 그동안에 내가 여기서 찔끔찔끔 해오던 얘기를 조금 더 종합적으로 정리한 글인데, 이번 기회에도 한 번 더 되풀이하는 것도 시청자들 위해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게 그냥 변혁이라는 근사한 말하고 중도라는 멋있는 말을 그냥 갖다 붙여놓은 개념은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면은 그 우선 듣기에는 멋있는 것 같지만은 따지고 들어가면 이게 상충하는 거 아닙니까? 변혁하고 중도하고는 흔히 아는 중도. 근데 그게 아니고, 변혁이라는 거는 이 한반도 체제의 변혁을 얘기하는 거, 분단 체제의 변혁을 얘기하는 거고, 중도는 그 변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양 극단의 단순 논리를 배격하고 폭넓은 중도 세력이 남한에서 결집을 해야지 이게 가능하다 하는 주장이니까, 개념상으로는 그게 뭐 모순될 게 없고 상당히 나름으로는 정교하게 다듬어진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변혁적 중도주의를 주창한 게 2005년, 6년 그때인데, 그 후에 광범위한 중도 세력의 결합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할 때 사실 그 이루어졌으면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이제 양극단이라 그러면은 소위 좌파의 극단은 NL이라든가 PD에서 유리하는 그런 노선들이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극단이라 그러면은 이제 제일 극우에 해당하는 세력이 있고, 극우까지 안 가더라도 분단 체제 변혁엔 전혀 관심이 없는 개혁 세력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후에 더 복잡해진 거는 그들 나름으로는 훨씬 더 급진적인 변혁 세력을 자처하는 생태주의 운동이라든가 페미니즘 운동 이런 거 생겼는데, 이것도 역시 변혁적 중도주의하고 결합을 안 하면은 힘을 쓸 수 없다는 게 내 주장인데, 변혁적 중도주의가 정한 명령처럼 됐다고 그러셨지만은 그건 개인적인 신상 발언 아니에요. 별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러나 안 된다는 경험을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그게 점점 많은 시민들의, 또 뜻 있는 국민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거라는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뭐 제가 정엄명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이제 제가 그 이 소위 이제 이 선생님이 이거 첫 출발로 삼고 계신 이제 사후체 논쟁과 관련해서, 사실 그 논쟁에
그 시초가 된 게 이제 소위 민청년이라고 불리는 민청년 내부에서 CMP 논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CD 시민민주주의, ND 민족민주주의, PD 이제 민족민주주의 그 논쟁 과정에서 이제 돌아가신 김근태 전 국회의원이 이제 그 당시 의장하면서 주도했던 논쟁이고 그 논쟁 과정에서 이제 파생된 논쟁이 사구체 논쟁이었고요. 이제 그때 사실은 대체로 좀 중도적인 ND 쪽으로 이제 다수의 흐름이 돼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약간의 뭐랄까 변혁적 중도주의 같은 이런 그 개념들을 좀 가지기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런 이제 그 점이 좀 있었습니다. 변혁적 중도주의 논의는 뭐 이후에 이제 계속 좀 진행하시고 또 이후에 나온 그 어디가 중도가 어째서 변혁인지에서 이제 뭐 또 다루실 거기 때문에 이 책에서 사실은 강조되고 있는 부분의 하나가 사실은 한반도식 통일 과정이 우리 동북아 특히 뭐 일본이나 중국에 미치는 영향 부분도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뭐 다루는 부분인데 뭐 이 부분은 사실은 이후에 또 중요한 주제 하나이기 때문에 뭐 제가 길게 뭐 얘기할 문제는 아닌데 다만 이제 일본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얘기를 좀 한번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선생님한테 질문 드리는데요. 선생님께서는 한반도식 통일의 어물어물하는 이런 특징들이 그러니까 일본의 경계심을 이제 낮추고 그래서 이제 소위 한일 관계나 동북아 평화에 이제 이렇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말 그대로의 그냥 경계를 낮추는 정도의 문제냐 또 국가의 경계를 약화시키는 복합국가적인 부상이 일본으로 하여금 조금 더 그런 경계의식을 낮출 수 있는 거냐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좁게 해석될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지금 뭐 사실은 잘 아시고 계시지만 하노이 회담의 실패에 가장 강력하게 뒤에서 작용했던 게 아베 정부였고 사실은 아베 정부가 야치하고 볼턴 회담을 통해서 소위 풀 베이스라인 디클러레이션이라고 하는 비핵화 정의에 대한 이거를 준 게 결정적으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달했던 거고 그게 사실은 회담 과정의 최대 난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 자체를 일부에서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현상 변경 노력이 현상을 유지하려는 아베 정부와 정면 충돌했고 그 충돌에서 문재인 정부가 패한 거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물어물하는 통일이 경계심을 완화시킨다는 문제가 아니라 한일이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 질서 변동과 관련된 근본적인 지금 그 차이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넘어설 거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조금 더 그냥 단순하게 경계를 완화시킨다는 문제를 넘어서서 한반도식 통일 과정이 어떻게 이 한일 간의 그런 차이를 넘어서서 좀 일본이 실제로 동아시아 질서와 관련해서 든든한 이 우군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 구상을 조금 더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안심할 수 있는 남북 통일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이야기에서 과정이 어물어물 진행되느냐 아니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단일형 민족 국가라든가 뭐 연방제 국가라도 그렇죠. 그런 것이 한반도에 탄생했을 때 일본으로서는 그 사실 참기 어려운 도전이 되는 건데 시민 참여를 통해서 느슨한 남북 연합에서 시작해가지고 외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민족주의적인 노선을 안 밟는 국가가 탄생할 때 일본이 위협을 덜 느끼리라 하는 건데 첫째는 우리가 이제 그거를 제대로 진전시키지 못했고 여러 가지 일본하고 한일 외교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능숙지 못한 것도 있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아베
같은 사람이 일본에서 추구하려는 노선하고 이건 상충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는 아까 우리가 졌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아베와 미국의 주도권이 훨씬 강화돼 있고 거기다 윤석열 정권은 이제 거기 뭐 어떻게든지 빌붙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니까 그 현상만 보면 우리가 지금 완패한 상태고요. 일본 사회는요, 일본 사람들 자신이 그래요. 자기들은 이거 뭐 이런 사회 못 바꾼다. 일본은 외부 충격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다른 외부 충격보다 나는 한반도에서 우리가 잘할 때 일본 사람들이 좀 생각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 저렇게 망가진 데 대해서는 우리 책임도 있다. 그거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핵심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일본의 경계를 낮추는 게 아니라 한반도에서 진행되는 이 시민 참여형 통일 과정의 힘이 사실은 그 차이를 넘어서서 동아시아 질서를 바꾸는데 핵심적인 예. 이 동력이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그게 한반도 예, 통일 그리고 과정에 내재된 일본 힘. 사람들이 아직도 예, 근본적으로 한민족을 깔보는 게 있잖아요. 예, 자기들이 예, 옛날 지배했던 예, 민족이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뭐 잘 되는 게 보이면 또 위협을 느끼고 저 우리가 당연히 우리 밑에 있는 놈인데 어떤 대목에서 기어오른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한반도 상황이 근본적으로 더 좋아지면은 그때는 많은 일본 사람들이 야 우리가 잘못 봤네. 그리고 미국에 종속돼서 일본처럼 종속국가 노릇 안 하고도 사는 길이 있네. 항상 깨닫게 되면은 나는 이제 그게 일본 사회를 바꾸는데 제일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